인간관계의 기본은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존중을 해줘야 될까요? 존중을 안 하면 부부 간에도 서로 말싸움만 해도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진대요. 자, 그러면 존중을 하려면 나 저 인간 싫은데 왜 존중을 해야 될까요? 대개 보면 결국은 동료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는 더 잘 되더라.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서 전투를 한다면 다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 동료들과 잘 협력을 하고 존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간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동료를 존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리더의 종류가 뭔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다 해야 돼 리더, 네가 다 해야 돼 리더, 친절한 리더, 여러 종류의 리더가 있었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리더는 원래 외롭대요. 외롭죠. 어차피 아랫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하고 아랫사람들이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게 리더인데 그러다 보면 외로워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연극을 할 때 남자들만 주로 연극 배우를 할 수가 있었으니까 여자 배우가 나와야 되거나 또는 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는 잠시 무대에서 퇴장을 했다가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대요. 그러고서 연극을 했답니다. 그 가면의 이름이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에서 나온 말이 퍼스널리티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격 또는 성격이라고 부르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 사람들한테 보이는 내 모습, 그게 성격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발달된 걸까요?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발달된 거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 속에서 살면서 늘 퍼스널리티, 즉 가면을 하나 쓰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인데 리더들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대개 5가지 기준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이 사람이 얼마나 개방적이냐. 두 번째,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냐. 세 번째 기준은 이 양반이 얼마나 외향적이냐. 이 사람이 얼마나 친화적이 있게 남들하고 잘 어울리냐. 또 이 사람이 얼마나 예민하냐. 이거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5가지 기준으로 사람 성격을 판단하더라라는 거를 상식적으로 머리에 넣고 한번 지나가 봅시다.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아까 보여준 것 중에 남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남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대개는 화 잘 내는 사람들, 신경질 많이 부리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나이 좀 어린 사람들, 몸 아픈 사람들, 연령층이 좀 높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던 사람들, 조직에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같이 멀쩡히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경질 내는 윗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유, 저분이 이제 갱년기 오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맞죠. 이렇게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무너지고, 스트레스라는 건 신경 좀 쓰는 그게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급성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달려가다가 숲속에서 곰이 한 마리 뛰어나왔을 때 도망갈 때 내 몸이 받는 상태가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의 급성 스트레스는 그냥 시끄러운 거, 사람 많은 거, 배고픈 거, 이게 다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요, 작업이 굉장히 길어져서 인간들하고 관계가 아주 나빠지는 게 가장 흔한 만성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만성 스트레스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나이 20살이 넘어가면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일단 받으면 교감신경계가 흥분을 해요. 헐크처럼 변합니다, 우리 몸이. 자, 피가 근육으로 다 가죠. 왜냐하면 저 사람하고 싸워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보고 나를 노려보기만 해도 나는 저 사람을 곰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고 눈동자가 커지고 털이 쭈뼛쭈뼛 쓰고 방광으로도 피가 안 가, 소변도 안 나와요. 자,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급성 스트레스 상태예요. 이러다가 스트레스가 지나가면 그게 주르륵 풀려야죠. 그러면 이 긴장이 이완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다시 항진되는 게 정상적인 관계인데, 만성 스트레스가 계속하면 스트레스가 풀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헐크로 변한 다음에 헐크 상태가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괴롭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부대 생활을 하고 군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을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100점, 200점 스트레스가 되게 높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불안증도 생기고 화병도 생기지만 암도 생기고 뇌졸중도 생겨요. 심장마비도 생기고요. 부정맥도 생깁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우리 뇌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 지금 무슨 상태죠? 화난 상태. 그걸 파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1초도 안 0.5초. 오케이. 그럼 다음 문제는 자, 1초, 2초, 3초, 4초 됐습니다. 답 안 해도 돼요. 시간이 좀 걸리죠? 인간의 뇌가 지금 두 가지 문제를 다루는 게 좀 달랐어요. 자, 인간의 뇌는요. 제일 밑바닥에 파충류의 뇌가 있어요. 배고플 때 배고픈 걸 느끼고 오줌 마려울 때 화장실을 가야겠다는 걸 느끼는 것 자체가 파충류의 뇌 맨 밑에 있어요. 악어가 강바닥에 누워 있다가 영양 한 마리 지나가면 가만히 있다가 확 잡아들여서 그냥 끌고 들어가서 잡아먹잖아요. 그냥 반응을 하는 뇌예요. 포유류의 뇌는요. 감정을 느낍니다. 사랑을 하고 미움을 느끼는 뇌가 포유류의 뇌예요. 근데 인간은 그 뇌 말고 한 군데 더 가진 게 있습니다. 판단을 하는 뇌가 있어요. 이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이라는 뇌예요. 인간이 가진 이성의 힘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이 전두엽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죠. 스트레스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면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그냥 일반 생활에서 멘탈 붕괴된다 그러잖아요. 이걸 그냥 놔두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생겨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한 6.7%, 10% 미만 정도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근데 진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울 증상 정도만 있는 사람, 그냥 약간 우울하고 의욕 없고 이런 우울 증상 있는 사람들만 따지면 20%가 넘어요. 나도 우울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다 그래서 다 치료를 받으러 다니진 않잖아요. 나머지는 누가 다스려야 돼요?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울증은요. 내가 우울하고 죽고 싶다는 감정적인 우울 증상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비관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나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고 내 인생에는 미래가 없어. 또 하나는 우울증이 오래되면 몸 안에 신경에 염증이 일어나거든요. 염증이 일어나서 신경성 신체 증상이 생겨요. 괜찮다는데 자꾸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머리에 두통 생기고 이런 것들을 신경성 신체 증상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 생기면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우울한지 죽고 싶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잠은 잘 자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아마 부대에서도 가끔 설문지 같은 거 체크할 때가 있죠.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또 달라요. 아이들은 학교 가기 싫어하면 우울증으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한 아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울증인 경우들도 있고요. 중년 남자들은요. 우울하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해요. 본인이 자존심들이 있어서. 그냥 피곤해. 그리고 괜히 인생에 의미가 없어 보여. 재미없고. 이게 이제 중년기 우울증의 시작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인들은요.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기억력 클리닉에 왔는데 우울증으로 진단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우울 증상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다 우울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스트레스 뭐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나 다 스트레스 받지. 이거는 뭐에 달렸냐면 그 사람의 회복력에 달렸어요. 심리학적으로는 심리적 회복력이라고 부르고 신경학적으로는 신경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자, 똑같은 행군을 했는데 다음 날 일어나서 멀쩡히 일상생활 아프지도 않고 하는 장병들이 있는 반면에 그날 밤에 의무실 가서 여기다가 기부스 대고 바로 염증돼서 봉화증령 생기는 친구들도 있죠. 그건 무슨 차이예요? 그 사람의 회복력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 사람의 체력과 회복력에 달려 있거든요. 사람 신경이 그래요. 스트레스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툴툴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만 받아도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걸 일일이 물어봐요. 이 사람의 회복력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는 것도 하고 그 회복력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 다스리는 법. 어떤 사람은 명상, 어떤 사람은 종교, 어떤 사람은 운동, 자기만의 그 회복력을 이렇게 다스리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자요. 혼자 책 좀 많이 들여다보고 그게 저가 회복력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회복력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고 오히려 더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외상후 성장이라고 불러요.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말 많이 들었죠. 외상을 입으면, 트라우마를 입으면 트라우마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인생 생각을 잘 못해요.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인 거고 건강한 사람은, 회복력이 좋은 사람들은 외상 후에 오히려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군가한테는 길가의 돌멩이여서 걸려 넘어질 돌멩이가 누군가한테는 세상을 향한 발받침이 된다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밟고 올라가서 다른 동네를 더 내려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현재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질 돌불입니까? 아니면 발받침입니까?
그걸 결정하는 것도 본인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걸 그냥 두면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지만 울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울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냥 화가 났는데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복수를 하고 싶은데 복수할 방법이 없어요. 억울해. 공정하지 않아. 이게 울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인생을 그냥 성공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겨내고. 부모님들이 이런 사람 좋아하지. 윗사람들도 이런 사람 좋아해요. 근데 못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중간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게 꼭 내 탓은 아니야, 사실은. 어쩔 땐 잘 되고 어쩔 땐 안 돼요. 우리가 보통 돈이 없으면 우울할 때가 더 많고 돈을 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우리 팀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경제적인 조건이 사람의 우울증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회적 자본이 넉넉지가 않으면 돈을 많이 줘도 그 사람은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건 뭐냐 하면 믿을 만한 인간관계. 내가 사회적 자본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인간들이 내 주변에 몇 명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조건은 뭐냐 하면 상호성이라 그래서 내가 이 인간한테 한 것만큼 이 인간도 나랑 하는 일에 대해서 성의를 기울여서 해줄 거라는 믿음. 그게 상호성인 거죠. 신뢰와 상호성이 기본이 돼야 내가 사회적 자본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게 돼야 돈이 있어도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본인의 사회적 자본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없다면 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남성은요,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믿을 수 있는 인간관계 중에 부인들이 옆에 좀 있으면 부인하고 같이 잘 살고 부인이 옆에 살아있으면 노인이 되더라도 행복하대요. 나중에 장가들 가서 결혼하시게 되면 부인들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부인의 훌륭한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도록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20, 30대 때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왜 로얄 패밀리들이 주변에 있어. 타고나기를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타고나기를 권력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 몸이 또 건강한 집안이 있어. 명절이나 추석이나 설날에 모여도 모이면 꼭 노래 부르고 즐겁게 하하호호 웃고 헤어지는 집안이 있는 반면에 꼭 싸움 나서 싸우고 헤어지는 집안이 있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이거는 타고나는 거야.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유전자 바꿀 수 없잖아요. 유전자 치료가 된다 그래서 내 유전자가 바뀔까요? 안 바뀌거든. 자, 그럼 바꿀 수가 없으면 그럼 바꿀 수 있는 것만 바꿔야죠. 자, 첫 번째가 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온갖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는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은 수준의 술이다 그러면 맥주 500cc, 소주 한 잔, 와인 한 잔. 자, 술 먹을 때 그것만 먹으면 우리 몸에 건강에 악영향을 좀 덜 미친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 혹시 고혈압이 이제 나이 먹으면 많이 생겨요. 유전자가 있는 분들은 특히 빨리 생기죠. 나는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치료를 받으라는 거고요. 체중 조절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날씬하고 예쁜데 조금 지나서 나이 먹으면 어떤 사람이 이제 자꾸 살이 찔 거예요. 유전자 때문에라도 또 식습관 때문에라도. 근데 이 허리 둘레를 잘 조절하지 않으면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치매도 많이 생겨요. 신경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지방이 많으면 몸 안에 신경에 염증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마음 상태랑 상관없는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보면 아무리 살이 쪄도 34인치는 넘지 말래요. 뭐 이 중에는 단 한 명도 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나이도 좀 더 먹으면 나중에 제대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이거 넘는 거예요. 몸 관리 계속 잘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은 사실은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이 늘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내 마음 다스리고 인간 다스리는 얘기들 했는데 자기가 나만의 내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자, 앞으로 2초 동안 나는 내 마음 다스리는 방법이 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눈 뜨시고요. 나이 50 넘은 회사 사장님들 한 30분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놀랍게도 몸은 운동들을 많이 하고 비싼 뭐 PT도 받고 비싼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마음 다스린다고 대답하신 분이 그중에 5명도 안 됐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특별히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정해놓고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거를 한 가지씩 지금부터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태극권을 한다든지 뭐 태권도를 한다든지 검도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의학자들은 명상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TV에 보면 음식 조절하라 그러면 항상 몸에 좋다는 게 그저 치매 예방에 제일 좋다는 게 지중해식 음식인데 부대에서 아침 조식으로 지중해식 아침 식단 나오는 때가 있나요? 아침에 아보카도와 시금치 잎사귀와 올리브 오일 뿌려서 염소 치즈 이렇게 얹어가지고 아침에 먹은 적 있는 분, 최근 1개월 동안 있는 사람 없죠. 오히려 우리나라 실정에 더 맞는 건강한 음식은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포화지방산을 덜 먹고 과일 채소를 많이 먹고 안 짜고 안 달게 먹는 거. 여러분들이 더 나이 먹기 전에 20대 초반에 고착이 된 입맛이 사실은 40대, 50대까지 가요. 50대는 입맛이 좀 바뀌는데 40대 될 때 그 입맛을 못 버려서 40대 때 이제 고혈압 생기고 당뇨병 생겨서 50대로 넘어가거든요. 50대 때 입맛 바뀌어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때부터 건강한 입맛에 대해서 조금씩은 신경을 쓰는 게 나중에 나이 먹어서 건강에 좀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정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되게 좋대요. 그래서 직업이 뭐건 내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학생이나 직장인들한테 제일 많이 권하는 건 외국어 배우기예요. 내 뇌 건강을 위해서 뇌 건강이 좋다는 얘기는 마음도 건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건 인간들하고 서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뇌가 건강해요. 혼자 사는 원숭이들은요. 외롭게 사는 원숭이들 나중에 해부를 해보면 뇌가 이렇게 삐쩍 치매 걸린 것처럼 말라 있대요. 항상 건강하게 사람들하고 잘 살다 보면 나이가 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노인이 됐을 때 행복하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 행복의 조건은요. 가족이 좋은 관계하고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느냐,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느냐, 몸이 안 아프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우울증이 없느냐죠. 이거는 20대 초반 때부터 준비를 해야 이룰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강해야 되고 건강한 가족 관계가 있어야 되고 마음 다스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신을 집중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거꾸로예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다스려져요. 항상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잘 만들도록 하시고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저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 인간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내 몸 같은 내 가족 같은 인간관계도 아무도 없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찌면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나랑 친하다고 생각하지만 평생 내가 존중하고 잘해줘야 되는 친한 남들하고 사는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 스트레스는요. 내가 남들한테 잘해줄 때 차라리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건강하게 몸과 함께 잘 유지하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상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명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상의 기본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화가 나건 슬프건 기분이 좋건 그 마음 상태를 약간 떨어뜨려서 한 30cm 떨어뜨려서 그걸 들여다보면서 눈을 반쯤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 순간순간에 내가 있었던 내 감정 상태와 내 마음 상태를 실시간으로 이제 셀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법이에요. 그거는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보면 잠이 좀 더 편안하게 잠이 오기도 하고 뭐 행군을 하거나 또는 근무 중에도 뭐 내 숨 고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니까 그걸 할 수도 있어요. 저는 회의 중에도 많이 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상태를 셀프 모니터링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의 기본은 숨쉬기예요. 그 우울증이 완치가 가능한 것인지 또 궁금하고 또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치가 되는 병이에요. 갑상선병 저하증이나 당뇨병은 약을 먹으면 잘 조절이 되는데 한 알이라도 먹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기는 병이라고 알고 있죠. 폐렴은 어때요? 폐렴이 있을 때 막 죽을 것 같은데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 잘하면 퇴원하고 약도 안 먹고 다시 병원에 안 오죠. 자, 우울증이 그래요. 우울증은 한 7대 3 정도로 해서 10명 중에 70% 정도는 폐렴처럼
정말 심할 때는 막 죽을 것 같은데 치료가 잘 되면 치료 완치가 돼서 집에 다시 병원에 안 오고도 잘 살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신경 탄력성이 좀 떨어지고 신경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거나 또는 만성화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 열에 3명 정도는 30% 정도는 약을 조금이라도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상담도 좀 꾸준히 하거나 마치 당뇨병이나 갑상선 저하증 치료하듯이 그렇게 유지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치는 됩니다. 근데 100%가 다는 아니고 대부분은 완치되는 게 우울증이고요. 반대로 뭐 조현병이나 조울증 같은 경우는 신경이 더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경염증이 더 많은 생물학적인 요인이 조금 더 많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10명 중에 한 7, 8명 정도는 당뇨병 약 먹듯이 조금이라도 약을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고 그중에 한 2, 3분 정도는 뭐 완치가 되기도 하고 완치되는 비율이 조금 다른 거죠. 이 정도면 답이 좀 됐을까요? 현명한 사람은 내가 어떤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거기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딱 한 가지씩은 건져가는 게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지금 와 있는 곳에 와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현명한 사람과 현명하지 않은 사람, 신경 탄력성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내가 챙겨갈 게 뭔지에 집중해서 어차피 세월은 흘러갑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이후에 내가 이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건지에 좀 더 집중하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기는 좀 더 재미있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